오이는요? 야, 일로 와. 뭐 봐. 나 말 잘 들어. 왜 자꾸 오이라고 야, 해? 너는 왜 침투를 그렇게 이 선에서 들어가라고? 갈 수 있지. 야, 넌 뭐야? 왜? 전 경호원인데요. 넌 사선이야. 사선이야? 오이는 사선에서. 사선이야 그래서? 아, 1선, 2선, 3선, 4선. 네. 네, 지금 무어게이트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런 개그를 치는군요. 먹혀요, 이런 게. 아, 저희 원래 그냥 실리해요. 네, 실리한 방송입니다. 네. 자, 사선에서 네. in Line of Fire. the line of fire죠. 네. 네. 불선에서. 근데 그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이게 In the Line of Fire잖아요. 네. 이걸 한글 번역분이 그러니까 이제 개봉 때 사선에서라고 나왔잖아요. 굉장히 잘된 네이밍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제 우리가 못된 네이밍들 많이 봤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네이밍 붙인 것 때문에 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망한 게 많은데 예를 들어 말한 뭐예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는 그 자체를 영어로 그냥 한글로 써놓은 게 제일 잘된 네이밍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가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출연한 건 아니지만 Once Upon a Time in 웨스트. the West가 네. 있어요. 네.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한글로 풀어서 그대로 썼으면 Once Upon a Time in West 예. 그러면 완전 엉망이고 그죠. 이건 네이밍을 잘했어요. 옛날 옛적 서부에서 이상하네. 이거는 굉장히 잘한 네이밍인데 네. Once Upon a Time in America랑 네. Once Upon a Time in West는 얘가 달라요. 네. In America는 잘된 네이밍이고 그대로 쓴 게 Once Upon a Time in West를 한글로 썼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네이밍. 그건 옛날 옛적 서부에서가 잘된 네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되고 하나는 안 하는 게 좋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고 어떤 거는 네이밍을 한글 네이밍을 잘한 게 있고 근데 지금 얘기하자는 골자는 사선에서 In the Line of Fire는 굉장히 잘된 네이밍이다.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냐. 그렇죠. 저도 동감합니다. 이 선에서? 그래서 사선에서 빠져야 된다니까. 이 진욱이 님이 경호는 사선에서 해야지. 이친 아까 그 개그 멘트 이선에서 사선에서 뭐 빠져 이제 실소가 나와서 좀 웃었습니다마는 이런 거군요. 몰랐어요. 근데 네, 이런 겁니다. 하여튼 사선은 네이밍이 굉장히 잘된 이게 한글 제목은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우리도 In the line of fire라고 안 하고 사선에서라고 하잖아요. 네. 명확하고 이렇게 한글로 저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를 또 영어로 번역하고 요즘 막 그렇게 하는 거가 나는 그거는 좀 금지해야 된다. 여기서 사선이면 한자로 무슨 사선? 사선 죽을 사자. 죽을 사자예요? 그렇죠. 죽음의 사선에서 아니에요. 돌아왔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발사할 사자예요. 사격할 때 사자입니다. 사선이란 거는 타겟을 놓고 내가 사격하는 그 자리가 사선이에요. 죽을 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자로 안 써 있어가지고. In the line of fire잖아요. 네. 내가 발사하는 곳. 사선. 그 사선이 맞네. 발사할 사자라니까요. 자, 죽을 사자가 저기 아니고. 사수들은 모두 사선 앞에 그렇지. 서서. 그렇지. 네, 그거죠. 이게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네, 총을 쏘는 그 라인에서네.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근데 아마 대부분 죽을 사자로 알 수 아니, 있는 근데 것 그건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사선을 보고서 원제목을 보면 당연히 이 말씀이 맞지. 그렇죠. 아니, 그럼 in the 제목을- line of fire잖아요. 네, 제목을 in the line of be killed가 아니라니까요. 왜 갑자기 죽을 샀잖아 어때? 그 우리가 사선이라는 말은 그 뜻으로 죽을 사자로 보통 쓰니까. 그렇게 알죠.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든다라던가. 그거는 네. 그때는 그쵸. 죽을 사자가 그러니까 맞는데. 그거로 같이. 자, 같은 의미로 사수들은 봤지. 모두 사선에 쓰세요가 발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파이어가 쏘는 거니까. 아니 네.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는데 나는 죽을 사자로 알고 있었어. 이 영화에서 의미하는 건 사실 총알이 날아가는 그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총알이 새로운 날아가는 해석이다. 선이야. 제 선에서. 아니 뭐라고? 이 영화에서 총알이 날아가는 그 총알이 직선으로 나가는 그 선을 얘기해야 이 영화의 의미가 제대로 맞는 거야. In the line of fire가? 라인 오브 파이어를 이게 선이 총알이 날아간 선이 아니고요. 아니 그게 타겟까지는 왜 선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어차피 여기 나오겠지만 경호원의 얘기잖아요. 네. 그 총알이 날라오는 그 선을 자기가 막는 것에 대한 의미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총알이 뭐 날아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하고요. 그러나 오샥 말씀하신 대로 형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선을 이해됩니다. 얘기한 거고. 이해가 되고 다 그러나 말이 되는 굉장히 얘기죠. 잘된 번역의 제목이다라는 건 저는 네. 동정. 근데 지금 무어게이트님은 총 쏠 때 서는 줄, 네. 발사할 때 그 사자라다 네. 이거지. 근데 영어 제목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게 맞다라는 그게 해석을 만약 하신 그 거고. 사자라면, 네. 근데 이게 93년 영화인데 이 사선에서가 이 사선이란 말을 일반화해가지고 어떻게 썼을까? 아니면 일본
이름을 8, 90년대는 그대로 가져온 적이 많아가지고 일본 번역을 일본 번역 그래서 일본 제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냥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중이죠. 죽음을 넘나들며 중삼도 아니고 총을 쏘는 그 자리도 된다. 그것도 되고 말씀하시는 발사하는 사선도 되고 이거를 다 포함한 이 영화가 지금 진욱이님이 얘기한 거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의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쏘는 곳이건 그 사선 경호원이 결국 막는 그 라인 뭐 다 통용되는. 그래서 이건 굳이 사선에서를 쓸 때 한자를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목 얘기도 한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녹음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93년 영화고요. 네, 독일 국적의 감독이 만들었네요. 그렇죠. 볼프강 페데르젠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볼프강 페터슨. 볼프강 페터슨은 뭐 영어식으로 읽은 거고 페데르젠이 독일식으로 그렇죠. 읽은 근데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왔으니까 다 네. 울프강 피터슨이라고 했죠. 근데 거고. 네. 페데르슨이라고 했겠죠. 독일 태생이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80년대 그 다스부트 다스부트. 특전 유보트. 네, 특전 유보트란 영화로 그냥 전 세계적인 명성을 네. 얻은 감독이죠. 그리고 그 다스부트 히트한 다음에 80년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80년대 영화인데. 아, 그럼 뮤지컬 영화요? 아니 뮤지컬 아닌가요? 아니고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있었어요. 그 영화가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독일 영화였어요. 근데 그것도 히트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네. 헐리우드에 가서 네. 드디어 히트작을 쭉 만들죠. 그렇죠. 네. 이 사선에서가 물론 히트를 했고 그 에어포스 원 에어포스 원. 해리슨 포드 나오는 그 대통령 전용기. 그쵸. 그 대통령 나오는 거. 그다음에 퍼펙트 스톰 생각나죠. 조지 네. 클루니 나왔던 거. 퍼펙트 네. 그다음에 뭐 트로이. 트로이. 네. 21세기에도 트로이를 만들었어요. 트로이 재밌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개봉된 트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2000년대 나왔던. 그 브래드 저기 피트 나오는. 브래드 피트이 아킬레스로 나오는 그 트로이. 네. 아 그걸 그 감독이 했어요? 예. 볼프강 페터슨. 그래서 야, 이 사람 영화 잘 찍는다 막 그랬는데 이제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뭐 2000년대 돼서는 영화를 많이 안 하시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 전쟁 영화나 무슨 이렇게 싸우는 영화나 스릴러, 네. 액션 이런 거는 정말 잘 찍었던 제가 좋아하는 영화 또 있네요. 이분이 연출한 거. 아웃브레이크? 아브레이크. 네. 그렇죠. 아웃브레이크에 또 르네 루소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브레이크. 영화들이 다 좋은 영화들이네요. 네, 더스틴 호프만. 네. 그러니까 되게 하나같이 재밌네. 네, 그런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살아있는데 이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주연 배우들을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 프랭크 호리건이라는 이제 비밀 경호국의 네. 경호원이죠. 이 역으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고요. 네. 지금은 이제 위대한 영화 감독이 되신 배우 출신. 얼마 전에 감독이죠. 95회 생일이라고 네. 인스타그램에 뜨던데. 그래요? 근데 이제는 영화 못 만드시겠죠? 제일 최근작 봤어요? 뮤 아니에요? 뮤? 뮤? 뮬 말고 아니고. 주어러 넘버 2, 못 배심원 넘버 2 못 봤습니다. 법정 영화. 아 그래요? 이게 제일 최신작이죠.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성난 12명의 사람들. 사람들의 한 128번째 속편 같기는 해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주인공이 배심원을 갔는데 니콜라스 홀트. 네. 보니까 자기가 연구원이 돼 있는 거야. 그 사건이 살인 사건이. 뭐 그런 얘기. 배심원이. 예. 그 배심원 넘버 이해 충돌에 대한 영화. 그렇죠. 넘버 2가 자기 양심과 네. 막 이런 거에서 고민하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배심원 이름을 안 부르니까 배심원 2번 배심원 이거구나. 네, 2번 배심원. 그 영화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유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영화를 많이 이제 못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경호원을 타겟으로 마치 뭐 게임을 벌이듯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저 하는 악역 있죠. 예, 악역 미치 리어리 역으로 존 말코비치가 나왔고요. 존 말코비치. 네. 아 여기서 아주 네. 그때 90년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때 언더시즈 했을 때 토미리 존스 얘기하고 네, 뭐 그 위대한 악당들 있잖아요. 네. 근데 존 말코비치는 또 다른 약간 서늘한 느낌을 주는 그쵸. 그런 악당이었어요. 이건 뭐 악당 같기도 하고 뭐 그냥 파트너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묘한 예, 그런 여기서도 이 느낌을 주고. 버림받은 CIA
네. 이거 뭐 이런 거죠? 그러네. 이 사람 CIA 역으로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버림받은 CIA. 번 애프터 리딩이라는 영화에서도 CIA로 그렇죠. 나왔었죠. 거기서는 이제 약간 코믹하게. 거기서도 버림받은 CIA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약간 이제 러브라인이 가는 여성 경호원이 있어요. 네. 참 지금 시대 정신과 맞진 않는데 동료. 90년대는 이랬나 봅니다. 네. 예, 릴리 레인즈라는 경호원으로 르네 루소가 나왔습니다. 여기 르네스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예. 김 PD. 저요. 저도 한때 좋아했어요. 저는 르네루소. 우리 세대는 다 좋아하지 않았나요? 나는 별로였는데 난 르네스 저기 그 레살 웨펀 네. 거기에서 아까 모게이트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르네 루소 중에 제일 좋았던 영화 뭐냐 그러니까 모게이트님은 리셀 레폰 2를 얘기하셨고요. 저는 틴컵이라는 영화를 얘기했었습니다. 골프 영화? 예, 골프 영화. 케빈 코스터랑 나왔던. 저는 사선에서. 사선에서. 이 영화가 이 미노에루스의 리즈를 얘기하고 있다. 네. 이거 찍었을 때가 몇 살 정도? 거의 40 돼서 찍은 거죠. 그래요? 30대 후반인가? 네, 뭐 아무튼 그리고 이 프랭크의 이제 그 동료 파트너 경호원 네. 예, 알 단드레아 역으로 딜란 맥더모트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존 마혼이라고 여기 네. 그 경호처 국장님. 국장. 예. 이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무슨 드라마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조연을 많이 하신 네. 분이죠. 얼굴 보면 딱 항상 그 책임지지 않는 고위공직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아. 근데 꼭 이렇게 악역은 아닌데 좀 이렇게 얄미운. 약간 무능하면서 네, 무능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근데 또 사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분도 클린트 이스트보다 10살 어린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네. 7,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진짜 작고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93년 영화다 보니까. 네. 네, 사선에서 In the Line of Fire는 보디가드. 보디가드,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죠. 네. 경호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나는 그때 당시에 보고 굉장히 잘 된 영화고 너무 재밌었고 막 그러다가 이번에 시국이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 경호처 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영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아. 이게 이 사선에서 해서 이 멋있고 이렇게 되게 일 잘하고 유능하고 막 이런 거랑 우리는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진 와중에 네. 우리가 액션 영화에서 이거는 이제 폴리티컬 액션 네. 필름이라고 봐야겠죠. 네. 대통령은 경호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 나라에 원한이 있는 특수 요원이 직업 영화 아니야? 아니 저도 그래서 아니 이 영화는 이 액션 영화 카테고리에 적절한지부터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겠다. 액션 씬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액션 씬이 무슨 인디아나 존스처럼 계속 시정 나와야지 액션 영화는 아니고 이거는 스릴러 그러니까 액션입니다. 그렇죠. 화려한 액션 씬은 아니야. 그렇죠. 이게 뭐 참았다 트랜스포터. 터뜨리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액션이라는 것을 또 부인하긴 또 약간 어렵지 않나? 근데 뭐 이게 뭐 전형적인 액션 스릴러예요. 이게 이런 영화들이. 이 영화랑 성격이 비슷한 게 한두 군데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경호원이 대통령 비밀 경호국의 경호원이 대통령이나 국가 중요한 사람을 지킨다. 그 화이트하우스 다운, 네네네. 런던에서 폴른,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최근 사실 영화들. 그게 더 액션 영화에 가깝고, 그치요. 네. In the Line of Fire는 그거보다는 뭐라고 뭐 분류를 했지만 스릴러가 맞는 것 같네요. 그냥 네. 통칭으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뭐 암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이제 폴리티컬이란 말이 붙죠. 그래서 폴리티컬 액션 스릴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가 그 액션의 주인공은 항상 겉에 드러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에어포스 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주인공이잖아. 근데 이거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누군지도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알아서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을 만한 이야기를 잘 포커싱 해가지고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볼프강 패터슨이 좀 뭐랄까요, 약간 헐리우드랑 다른 느낌을 줘. 이게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이 영화 봤을 때 그 처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여기서 이제 프랭크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이게 처음에 인트로에 뭐 어떤 액션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요트에 가서 무슨 마피아 같은 애를 잡는 거야. 그렇죠. 시크릿 서비스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걔네들이 하는 행동이랑 총 쏘고 이런 게 좀 되게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지금 봐도 근데 그게 세더라고. 놀라요. 그게 막 이렇게 막 피 범벅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정말 뜬금없어. 진짜처럼 하고 거기 막 봉지에 얼굴 막 씌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근데 그게 너무 리얼했어. 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거기서부터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설득을 당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액션이나
첫 부분의 액션이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게 아니고 그게 좀 너무 당시에는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걸 넣은 감독의 의도대로 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게 무슨 마피아 영화도 아닌데 거기서 클린트 이스트가 탁 냉정하게 총 꺼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 영화 되게 뇌리에 딱 박혀 있고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젊은 시절에는 늘 냉정하게 총을 뽑아서 빵빵 그렇죠. 냉정하게 쏘지 않았나요? 더티 해리 시리즈부터. 그렇죠. 이거는 냉정하긴 한데. 이미 이 영화를 찍을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60대였대요. 네, 60대죠. 네. 여기서 근데 액션이 막 뛰어다니는 게 많아요. 범인 쫓고 이러는데 네. 좀 이렇게 잘 뛰진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체구가 크거든요. 네. 190이 넘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다리도 길고 그래서 옥상에서 막 뛰어다니고 네. 이러는 거가 공중공중 뛰는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 나는 그 실제로 그런 장면이 그차 옆에서 뛰어다니는 그거잖아. 네. 실제로 막 헤개거리고 거의 막 숨 넘어갈 듯이 그 장면이 연출 있잖아요. 잘했어요 그 부분. 네. 실제로 그렇게 시킨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90년대 이후에 클린트 이스트가 최 과장이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잖아요. 그쵸. 저도 좋아하고. 근데 70년대 그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플레이 미스티 포미 네. 미스티를 연주해 주세요. 네.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는 잘 지은 제목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의역인데요. 완전 의역이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거는 일본 따라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미스티라는 노래를 잘 몰랐었으니까. 그 뒤로는 이 사람이 연기로는 인정도 못 받고 저 옛날에 그 스파게티 웨스턴 네.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사실은 그 예전에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시리즈, 그렇죠. 그죠? 더 굿, 더 배드, 더 글리. 예, 그렇죠. 그 영화들이랑 그 60년대 달러 그게 3부작 65년, 66년 예, 영화예요. 대사 없이 잘생긴 얼굴에 냉철하게 말없이 총 뽑아서 남보다 빠른 속도로 심지어 이름도 네. 없었어.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변신을 한 거가 제 생각에는 그 Unforgiven이에요. 그쵸? 네. 그게 찾아보니까 92년작이더라고요. 네, 네. 이 In the Line of Fire가 93년. 그렇게 가다가 이 사람이 2004년에 또 명작으로 다시 감독 겸 배우로 나옵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랜 토리노까지. 전 그 이유는 사실 뭐 아까 신작 영화 얘기하던데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안 본 것 같아요. 영화를 감독을 30몇 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배우 때보다 아까 말한 마카로니 웨스턴 시대의 그 멋있던 그 열혈 청년류에서 연기 변신이 Unforgiven하고 In the Line of Fire로 갔다가 감독으로 결국 이 사람이 레전더리가 되는 게 결국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그랜 토리노 같아요. 그래서 이 변신이 오는 과정이 이 사람의 내공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겠구나. 과거의 그 웨스턴 무비에서는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예요. 그 당시에 시류에 맞았고 멋있다. 멋있는 뭐 젊은 총잡이다. 뭐 무소불위에 뭐 제일 그쵸? 총을 잘 쏘는데 이 사람이 연기 변신을 해가면서 나중에 감독까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부터 감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기랑 감독이랑 이런 게 이렇게 연착륙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더티 해리로 뭐 그냥 흥행 배우로서의 그건 끝을 받고 근데 이제 연기력을 인정받거나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작품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와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감독상 오스카 감독상도 받고 작품상도 받는 그런 영예를 누리고 그 뒤로는 거의 감독으로만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감독하지 않은 영화에 출연한 작품이 몇 개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선에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2000년대 돼 가지고 무슨 내 인생의 변화구 마지막 변화구. 그렇죠.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그것도 자기가 감독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역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기는 자기가 찍는 영화에 좀 나오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했죠. 근데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뭐니 해도 아까 뭐 몇 가지 작품 말씀하셨는데 역시 배우보다는 감독으로 영화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95세 생신을 맞았는데 네, 대단하시네. 커크 더글러스처럼 103자릿수를 찍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네. 자, 더티 해리 아니고 뭡니까 이거 지금 사선에서. 예, 사선에서 대충의 스토리를 최 과장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선에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을 죽이려는 테러범이 있고, 그렇죠? 네, 그 테러범이 이상하게 이 사람을 이 경호원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계속 이 사람한테만 연락을 하는 거죠.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그렇죠. 한번 막을 테면 막아봐. 라고 하면서 둘이 치열하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예, 이 한 사람은 막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예, 그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게임이죠. 네.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여기서 프랭크는 존 F 케네디 그렇죠. 그 암살 현장에 있던 경호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존 F 케네디가 굉장히 아끼는 이제 경호원이었고, 근데 자기가 그때 달라스에서의 그 암살 사건 때 그때 이거를 이제 몸을 던져서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거를 이제 그걸로 가지고 평생 있는 사람이죠. 시달리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다시 나이 들어서 그동안 이 경호 업무를 하지 않다가 네. 이제 경호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아주 어떤 심리적인 라인은 인생이 실패해서 막 사는 남자가 뭔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맞아서 그 일을 완수하는 듯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도 생각해보죠. 그렇죠. 전혀 뭐 네. 하지만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그 90년대 되게 히트했던 영화 중에 휘트니 휴스턴, 케빈 코스터나 나왔던 또 보디가드라는 예, 웬 다이아 그 이 영화는 좀 전대미문의 히트를 했던 여기서 이 사람도 경호실에 있던 사람이 그렇죠. 네. 이제 네. 팝 가수를 경호하면서 생기는 로맨스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이 경호원 전성시대였나 봅니다. 90년대가. 그래서 거기는 케빈 코스트너 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두 사람의 어떻게 명맥이 둘 다 좀 감독도 하고 뭐 배우도 하고 근데 두 영화가 굉장히 그 톤은 완전 굉장히 다르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다르죠. 직업만 같은 거지.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존 F 케네디를 경호하다 실패한 경호원인데 이 사람이 존 말코비치랑 어떤 게임을 벌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존 말코비치는 이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게 이제 존 말코비치는 너 나 이해하지 이걸 자꾸 거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버림받았어. 너도 나처럼 네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어. 내가 너의 꿈을 실현해 줄게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체스나 장기 바둑 두듯이 내가 공격, 네가 수비 한번 막아봐. 뭐 이런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번에 이제 다시 봤는데 93년이면은 지금부터 32년 전입니까? 그렇죠. 진짜 오래 한 세대가 지나간 정말 90년대 초에 나왔던 영화인데 네. 막 여기서 보면은 왜 지문 채취해가지고 검색해갖고 막 그 컴퓨터로 돌리고 예. 이러는 게 나오잖아. 그 무슨 쌀똥만한 그 모니터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막 플로피 하잖아요. 디스크 네. 들어가는 그런 컴퓨터로. 근데 중간에 보면은 이 몽타주 만드는 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와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거 보면서 우와 이랬던 기억이 아, 나거든요.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치. 그때 당시는 선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패턴화된 걸 딱 얘기하면 툭툭 찾아가지고 조합하면 그냥 딱 나오는. 존 말코비치 얼굴에 수염도 붙이고 안경도 씌워보고 막 이러는 건데도 그렇죠. 우와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되게 상전벽해예요 이게. 93년이면 인터넷도 없을 때야, 사실. 그렇죠. 아, 핸드폰 이런 거 없고 무슨 그냥 핸드폰. 근데 뭐 제가 알기로 그 각 나라의 수사기관들은 네. 정보기관들은 아마 80년대 중후반부터 그런 걸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쓰고 있었고 가뜩이나 여기서 이제 거론되는 기관들이라는 게 이제 전직 CIA, 네. 그다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 특별경호국 USS라고 돼 있더라고요. 시크릿 서비스. 네, 비밀 경호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정도의 스킬은 수사 스킬은 충분히 갖추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93년에 나왔다 그래서 그때 쓰던 컴퓨터 생각하고 플로피 디스크 생각만 하면 그 수사기관들은 훨씬 앞서 있죠. 그렇죠. 첨단이었던 그래서, 거죠. 그 당시 최첨단, 그렇죠? 배경은 또 워싱턴 DC고 그렇죠. 보면은 이게 이제 CG 이런 게 없으니까 중간에 공항 나오고 인파들 나오고 중간에 퍼레이드 하고 네. 막 이랬던 그런 거가 다 찍었겠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씬 나오면은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잖아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광장씬, 궁중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진짜 난 좀 이렇게 좀 사뭇 남다르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퍼레이드 하면서 클린트 이스트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서 이 리무진 옆에서 이렇게 뜁니다. 네. 한 손 귀에 이렇게 갖다 대고 뛰는 이거가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이었어. 그게 보디가드 때문에 그랬는지 사선에서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차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손 갖다 대고 이렇게 뛰는 네. 그런 장난을 쳤죠. 맞아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학원차 앞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준혁이 당연히 해봤겠지.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좀 추억이 돋는 그런 씬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요즘 경호는 그런 거 안 하던데? 이런 거 합니다. 네.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차 옆에 양복 입고 뭐 선글라스도 때에 따라 끼고
이렇게 차 옆에서 달린다고요? 예. 그 그런 포르- 상황 그게 그런 상황이면 그런 합니다. 상황이면 예. 차가 21세기 천천히 그런 가는 상황이면 상황입니다. 합니다. 달리다가 이 속도가 붙으면 어. 이렇게 딱 걸터 위로 딱 올라가더라고요. 차 위로? 차 위로. 차 위로. 그 상태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무슨 그건 아마 우리 그 요인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본이고요. 그 청소차 올라타듯이. 그렇죠. 한쪽에 매달리듯이.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시국에 네. 경호원이 자주 입길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참 생각이 나고 진짜 멋있는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랭크였는데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을 향해 몸을 던지고 총알을 받아내는 아마 이번에 그 경호차장은 자기가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그 영화에서 그 대사가 나와. 네. 네가 경호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게 좋다. 아, 왜냐면 예. 친해지지 않는 게 좋다. 누군지 알면은 예.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칠 생각이 사라진다. 음. 그게 되게 직업 정신이 투철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이제 클라이막스에 보면은 자기가 케네디한테 못했던 행동을 예. 마지막에 하죠. 예. 아니 근데 시국과 이 영화를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당위성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이 그게 영화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주는 가장 버텀라인이 뭐냐면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그렇잖아. 내가 해야 될 임무는 총알을 막아내는 그거잖아.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의 회한이 깊이 깔려 있는 거죠. 중간에 클린트 이스트가 울어요. 자기가 케네디 못 지킨 거에 대한 그거가 너무 사무쳐가지고 울어. 그러니까 이게 93년 영화잖아요. 예. 케네디 죽은 게 63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30년 전에 자기가 젊을 때 20대 때 경호국에서 케네디 옆에 있었는데 두 번째 날라오는 총알은 자기가 막을 수 있었다 이거야. 처음 쏜 거는 어쩔 수 없었어도. 처음 맞은 거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았잖아요. 케네디가. 그렇죠. 예. 두 번째 맞은 총알이 머리. 예, 그게 치명적이었다고 근데 그러던데.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그때 어땠냐부터 시작해서 뭐 근데 딱 그 마지막에 이거 스포일일까? 말하면 안 되지. 응. 93년 영화인데 뭐. 10년이요. 스포일해 괜찮아. 그래?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날이 좋았어. 날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멍 때렸대요? 그런 거지. 핑계거리일 수도 있고 진실은 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변명이 너무 근사하잖아. 그냥 날이 너무 좋았어. 와 이거 그 거기서 난 닭살 쫙 돋았는데 아, 그런 거 그래요? 없구나. 잘 모르겠네요. 나는 이 영화에서 제일 멋있는 씬이 뭐냐면 옥상 그 체이스 씬에서 추격씬에서 존 말코비치가 우연히 클린트 이스트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클린트 이스트가 쫓던 과정에서 그렇죠.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는데 제대로 못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쳐요. 예, 거기 많이 이제 먹어서. 매달려 있는 거죠. 우연히 사람이. 우연히 손을 잡아준 게 아니라 예. 저 심정적으로 나는 너랑 통한다. 그러니까 구해주려고.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잡은 거죠. 근데 그때 손을 네. 딱 잡고 클린트 이스트는 이제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총을 꺼내서 딱 겨누는 거야. 와, 나는 그 씬이 너무 멋있어. 지금 봐도 총을 쏴서 죽이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고 자기가 떨어져 죽는 건데 거고. 예. 정말 쏠 요량으로 총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클린트 이스트가 차라리 뛰어내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총을 꺼내잖아. 그래서 야, 이 사람 진짜 프로다. 그런 거죠. 그 잘못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잘 봤습니까? 너 나 안 끌어올리면 죽어. 아, 그런구나. 그런구나. 빨리 끌어올려. 그렇게 생각해. 너 나 떨어뜨리면 죽을 줄 알아. 야, 잘 끌어올려라. 이런 거야. 저는 그 옥상 체이스 씬에서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다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언터처블에서 언터처블. 그 케빈 코스너가 시카고 거기 아마 무대가 시카고일 거예요. 네. 시카고의 법정 옥상에서 그 그 킬러를 하얀 양복. 쫓잖아. 하얀 네. 양복 킬러 쫓잖아요. 쫓아가면서 거기서 우연곡절이 있다가 결국엔 하얀 킬러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 위로 여기서도 떨어지죠. 굉장히 이 옥상 씬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긴장감이 그때 주는 긴장감이 아주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얘기된 그 범인이 프랭크한테 자기 입을 들이미는 총을 입으로 물죠. 하여튼 뭐랄까요 둘 사이의 관계 어떤 심정적인 소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때랑 똑같이 이건 내가 나중에 찾아봤는데요. 네. 언터처블의 옥상 체이스 씬이랑 지금 이 영화의 옥상 체이스 씬의 음악이 엔니오 모리코네 동일인. 아 그래요. 같은 음악을 같은 사람이 했네요. 네. 결국 그 엔니오 모리코네가 누굽니까? 클린트 이스트 서부국 시대에 네. 그때 그 유명한 스파게티 웨스턴. 장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그 어떤 흐름이 참 감명. 네, 엔니오 모리코네 팬들은 이 사선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이게 불만이 많죠. 이게 그럴 좀 것 같아요. 하다 말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좀 근데 이건 진짜 딱 한 2초만 들어도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액션이 나올 때 말고 약간 이제 로맨스 뭐 이럴 때 나오는 그 스트링이랑 이런 거가
그냥 뭐 러버페어 뭐 이런 거야. 원스 어폰 타임 아메리카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가 클린트 이스트랑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스파게티 웨스턴. 저 근데 좀 안 붙는 것 같아요. 네. 좀 안 음악이. 한스 짐머 이런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영화는? 네, 엔니오코는 좀안 아니야 너무 과해 그럼 이 영화. 저도 좀 전에 옥상신 거기서의 음악은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으로 하여금 이 액션씬이 더 느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상 거기 걸린 것 같아. 너무 느려졌어.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가 했으면은 그러네요. 좀 다르게 했을 거예요. 한스 짐머가 했으면 더 웅장해졌겠네요. 그쵸, 그 예. 씬이. 하지만 이때 좀 어렵고. 좋은 지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음악은 그렇게 뭐 이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다. 네. 이 정도로. 네 맞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네? 그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경호원을 구해주려고 그 악당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총을 딱 꺼냈는데 악당이 그 총을 물잖아요. 입으로. 그 쏠 테면 쏘봐라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심리는 뭘까요? 그 악당의 총을 이렇게 앵 하고 무는 얘는 완전 사이코지 뭘 심리가 그냥 어딨어. 아니 악당이 무는 행위의 심리요? 네, 그렇죠. 그 소시오패스. 악당이 네. 존 말코비치가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계속 지정하는 네. 왜냐 우린 동일시하는, 동병상련 네. 이런 그 심리라고 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넌 날 못 쏴라는 것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나는. 그렇죠. 넌 날 못 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쏠 테면 쏴봐라. 너는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은 편이야. 그게 아니라 이런 건가요? 너는 날 쏠 수 없어. 음. 네가 아무리 나한테 총을 겨루고 그렇게 해도 넌 날 쏠 수 없어. 못 쏘는 걸 알죠. 못 쏘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코비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되게 동일시를 많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전화상으로. 그래서 내가 좀 고민되는 게 있어서 여기서 풀고 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뭘, 한 5분만. 뭐 또 네. 뭐냐면 5분이요? 한 길어요 5분만. 5분. 네. 3분으로. 뭔데? 사람이 이렇게 어떤 성향을 따지면 나는 이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스스로 발광하는 사람이 있고 네. 뭔가 발광이라고 하면 빛을 낸다. 빛을 내는 사람. 아, 네. 미친 거 아니고. 그건 지랄 발광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저는 발광을 얘기했고요. 네. 빛이 나는 내는 사람. 어. 예. 반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예. 반사. 흡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존 말코비치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코비치는 지랄 발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데. 근데 아니 여기서 진짜 독특하거나 되게 튀어나오는 캐릭터는 존 말코비치죠. 클린트 이스트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그냥 선한 캐릭터인데 존 말코비치 캐릭터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나중에 딱 버튼을 누르니까 얘가 돌아버리잖아. 그렇죠.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얘가 눈이 칵 돌고. 그 마지막에 God damn respect 그거지. 그치. 그게 이런 캐릭터가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많이 봤죠. 지금 다시 봤더니 많이 봤죠. 그때만큼 이렇게 강하지는 않네라고 느껴져요. 그때는 조커 그때 이런 걸 처음이었던 봤잖아요. 조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존 말코비치가 굉장히 그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를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이제 발전시켜 왔구나. 계속 이게 어떻게 이게 발전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사이코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이 게임이 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사이코처럼 보였겠네요. 그렇죠. 그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CIA의 블랙과 시크릿 서비스의 경호원이라는 이 어떤 근본적인 역할의 규정은 음지에서 그리고 양지를 지향. 그 부분은 흡수체라는 거지. 음. 빛을 받아도 반사도 하면 안 돼. 아. 자기 프로파일을 완전 죽여서 네. 누구든 나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블랙이라는 요원도 어떤 임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자기 목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실패하면 죽는 거고. 그리고 경호원도 매일매일이 그런 위협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잠시만 실수해도 3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존 말코비치는 자기가 흡수체인 사람이 네. 발광체가 되고 싶은 거야. 빛을 내고 싶은 거야. 그렇다. 빛을 내고 싶은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흡수를 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 영화에서의 그 에데리스네요. 그런 건멜 거지. 장군이네. 에드리스도 뭐 그런 네. 거죠. 그 사람도 흡수체인데 네. 발광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흡수체가 됐다가 발광체가 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모습에 악인이 되는 부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요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결국 뭐였냐? 끝까지 흡수체였다는 거지. 나는 빛을 내 역할로서 계속 반사하지 않고 나는 그 빛을 다 끌어안고 내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경호처도 마찬가지고 어딘가에서는 흡수체로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 흡수체로 일하는 사람들은 잘 눈에 드러나지도 않아. 평가도 잘 안 돼. 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위대함은 그 흡수체로 끝까지 남아서 평생에 자기 직업을 완성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나는 생각을 해본 게 되지. 영화 다시 보면서. 혹시 어때? 이런 너무 훌륭한 분석이잖아. 네. 흡수체 대단히 그 애국심의 잘 들었고요. 호소하는 듯한 비슷한 캐릭터로 더러게 에디 에리스도 물론 그렇죠. 떠오르고요. 스피드에서 데니스 호퍼. 결국 본인이 미쳐가는 이제 일을 벌이면서 미쳐가잖아요. 거의 정신병자 같고 더 발전을 한다면 대단히 머리 좋은 양들의 침묵에 한니발 렉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악인 열전이군요. 네, 그렇죠. 차지철. 여기서 그리고 또 의외로 나 이번에 다시 보니까 옛날에는 전혀 캐치하지 못했는데 르네 루소랑 네.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러브라인이 되게 재밌어. 의외로 되게 중요하게 예. 가더라고. 재밌죠. 난 옛날에는 몰랐거든. 나 중요한데 그거 재밌지. 저는 좀 불만스러웠어요 보면서. 저도 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저는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 딱 한 번 보고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다시 봤는데 너무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봤던. 근데 사실은 그 흥미가 좀 탁 깨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러브라인이었어요. 어느 대목에서? 그러니까 그죠? 굳이 필요 없는 러브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네.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유사 연애론 있잖아요. 뭐 이런 악당과 이 선인의 이 관계가 거의 뭐 유사 연애 관계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유사 연애 관계라는 거를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제3의 연인 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약간 그런 종류로 저는 만들어진 것 같다. 억지로. 물론 이 영화에서 어떤 흥미거리로 발전시킨 러브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그 나이 많은 아저씨가 뭔가 활력을 되찾고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를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활력을 되찾는 방식이 너무 성희롱에 가깝잖아요. 뭐 지금 뭐 우리가 지금이니까 그런 거지. 성희롱까지 10년대. 나갈 건 없을 것 같고요. 감수성이 올라가서 굳이 그런 거고. 만들어졌을 필요가 있었을까? 흥행 그거는 코드죠. 리셀 웨폰에서 그건 완전 순수 오락영화입니다. 오락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멜 깁슨과 르네 루소는 이루어져도 되는데 네. 이 영화는 굉장히 진지한 영화인데 진지한 액션 영화인데 그쵸. 둘이 그 라인을 뭐 저 만들 이번에 필요가 그게 뭐 좀 눈에 있었을까? 띄더라고요. 그래서 리셀레폰에서는 사실 저는 그 르네스와의 멜 깁슨의 관계가 서로 사실 되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리액션이 있으면서 그게 2였나요? 생겨나는 3였나요? 2. 네, 근데 도리어 여기서 르네 루소의 역할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눌러놓고 그래? 네. 김 PD 불만이야. 왜 불만이냐면 난 그 시퀀스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임침하고 침울한 아저씨가 재즈를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어. 그 얼마나 그 여자한테 오.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구려. 자기 인생을 녹여내는 그 우울한 피아노잖아. 근데 르네소 가서 관심을 딱 아니 갔는데 우연히 그걸 물론 우연히 보게 되면 괜찮은 그렇게 건데 이렇게 데려다 앉혀놓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런 건 좀 그 다음에 이상해. 둘이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하다가 진짜 그래? 그러니까 하더니 한 사람이 도망가고 또 쫓아 들어가잖아. 이런 라인 너무 재밌잖아. 뭐 그렇게 그쵸? 볼 수 있죠. 근데 나는 좀 이번에 보면서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였나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씬은 좋았어요. 그쵸. 라스트 씬은 좋았다.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 앉아가지고 둘이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일단은 발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여성 차별적인 발언도 막 난무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좀 싫었는데 이제 단순히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즘 세대가 이 영화를 전혀 모르고 본 적도 없었던 요즘 세대가 이 시대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아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 이건 이렇게 봐야지. 왜냐하면 시크릿 서비스라는 것은 경호원이잖아요. 근데 그 직종의 여자를 임용하는 거야. 그때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엔트런스를 여자가 뚫어내는 거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르네 루소의 모습이기도 하잖아. 지금의 시대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봐야지. 그건. 이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왜 경호국에 여자가 있냐 이 얘기하면서
2,000명인데 그중에 100명은 여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야 그거 보여주기지 그게 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근데 임무적으로도 사실 여성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기가 일했던 케네디 시절 60년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 또 케네디 죽고 30년 뒤의 영화를 또 30년 뒤에 지금 보면서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게 60년이면은 두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두 개가 지나가는 거죠. 세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인지 감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8, 90년대 영화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네. 그거 청불도 아닌데 뭐 이런 표현이 말 같은 거 아니면은 약간 성희롱 같은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괜찮았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지금 90년대 영화를 얘기하면서 전에 귀여운 여인 할 때 네. 어머 막 이랬던 것처럼 네.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요즘 MZ 세대가 보면은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진욱이는 혹시 이 영화 옛날에 봤어요? 네, 봤죠. 옛날에도 어떤 보고 기억이었어? 한 10년 전에도 한번 봤었고 그래? 중간에. 예, 그리고 이제 녹음 준비하느라고 봤는데 그냥 저는 재밌게 봤고요. 제가 그냥 다만 아쉬운 건 뭐가 끝까지 안 나왔다. 뭐가 안 나왔어? 그게 하다 만다? 그게 아쉽고 그 전화 한 통화가 어. 이 뜨거운 이 관계를 이렇게 갑자기 차갑게 시켜야 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추동이면 네. 다시 다 해. 다시 입어야지. 90년대 러브씬에 약간 클리셰 같은 장면이 나오긴 하잖아요. 있죠. 두 남녀가 서로 이렇게 침대를 향하면서 이렇게 뭐가 하나씩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그 직업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어떤 물건들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이 90년대 이 러브씬의 근데 이 영화가 클리셰라니까. 이 씬이 오리지널 아니에요? 리셀레프는 맞지. 리셀레프는 그 다음이잖아요. 그런가? 리셀레프는 상처 자랑하다가 어. 나 이거 어디서 다쳤는데 이만큼 찢어지고 이러다가 이제 옷을 벗는 리셀폰이 그거. 전이야 전이에요? 그 비슷할 때 나왔어. 그럼 오히려 이 씬이 더 굉장히 인기가 있던 씬이가 왜냐하면 영화 총알탄 사나이에서 이 장면을 패러디하거든요. 그렇지. 영화 총알 그 떨어지는데 막뭐 쇠뭉치가 쿵 떨어지고 막 별거 다 그런 거 떨어져. 있잖아요. 무슨 마술하듯이. 아, 근데 탄창이 엄청 떨어져. 맞아. 그렇죠. 이 영화에서 그게 이제 뭐 다 했는데 다시 또 출동해야 되니까 이거 언제 다시 또 다. 다시 다 차지고 막 뭐 이런 얘기 하죠. 이 둘 사이의 애정씬에 대한 얘기 찬반이 있고 하는 거 보면 르네르소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인 거예요. 용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약간 네. 그리스 조각처럼 생겼어. 생긴 게. 아주 대단히 이쁜 배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토르에서도 예쁘던데 뭐. 토르의 엄마로 나오잖아. 아, 토르 엄마구나.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라스트 씬이 이 영화를 정말 완성해주는 탁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전화를 다 듣지 않고 문을 나서는 그 장면부터. 그렇지. 나 거기서 이제 이 영화는 완성됐다 생각해.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드디어 엔니오 모리콘의 음악이 귀에 좀 들어오죠. 거기서 엔딩 씬에서. 맞아. 저는 그 마지막 장면 저는 둘이 앉아 있는 모습도 그랬지만 집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상황도 재밌었어요. 아니 그 마지막에는 농담도 재밌잖아. 네. 개인적으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걸어온 그 필모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 영화는 오스카를 받았던 그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걸어왔던 영화 인생의 그 마카로니 웨스턴의 어떤 결말이고요. 왜냐하면 그 짱짱하던 시절에서 늙고 힘없어진 비슷한 배경. 그렇죠. 자기가 매듭을 그리고- 딱 지었죠. 네, 그렇죠. 그 네. 매듭을 지었고요. 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선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더티 해리 시절에 더티 해리. 그 강함을 음.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늙어갖고 이 영화에서 뛰는데도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적이 딱 널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일에 끼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사선에서는 결국 그 더티 해리 시리즈의 그 매듭이다. 그렇게 귀결을 지으면 이 사람의 영화 인생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 많이 하던데요. 그 더티에리에서 계속 썼던 총이 매그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꺼낸 총이 매그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총이 바뀐 걸로 더티에리 시리즈를 마감하는 것의 상징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근데 해석하는 사람도 그거는 있고. 그 과잉 해석이구만. 저 경호원들은 매그넘 같은 탄창 그런 그런 못 총을 쓰지.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중간에 들어가는 걸 쓸 수가 없고 탄창 동그랗게 들어가는 걸 쓸 수가 없고 끼이는 탄창을 써야 네, 됩니다. 맞아요. 아 참 무어게이트님은 개인적으로 장교 출신이잖아요. 권총 쏴보셨겠네. 네, 저는 좀 특수한 데 있어서 권총 많이 쐈습니다. 많이 쏘셨습니까? 사람도 난 사람 죄송합니다. 타겟은 쏴봤네. 사람 타겟. 아무튼 나도 권총 쏴봤네. 네,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굉장한 보수주의자죠.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 출신인데 거기는 조그만 마을에서 시장도 했어요. 네. 카멜 바이더스. 네, 카멜 바이더스. 그거 아는? 저 가봤어요 거기. 카멜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갔다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 타고 내려오면요. 네. 차를 몰고 내려오면은 몬테레. 예술인 마을이에요. 네. 그 카멜에 예술인가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어. 거기에 시장은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시라고 부르나요? 시장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에 메이어라고 시장이에요. 했으니까. 예술인 마을이면은 군포 뭐 정도 되는 거지. 저기 뭐 헤이리 예술 마을처럼 그런 이렇게 식의. 국가 지원 받고 아니 이런 그 곳이에요. 정도 아니 규모는 그런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 굉장히 이 정도 예쁜 마을. 규모는 아니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 존 웨인과 네. 클린트 이스트를 연결해서 미국 사람들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국수주의자. 예, 그러니까 국수라고 보수주의자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보수주의자이지만 영화들을 만들면서 자기의 그거를 영화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많이 투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보수주의 미국 보수주의의 어떤 그런 정신을 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보수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중에 썰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톰 행스. 뉴욕에 비행기 비행기? 이렇게 허드슨강에 착륙시키고 뭐 그 얘기를 다루는 영화인데 그게 클린트 그게 이스트 감독이에요? 이스트우드 감독이에요. 네. 아, 그래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보수다. 그렇죠. 이런 게 보수다라는 생각을 아니 제가 하면서 그게 봤던 것 되게 같아요. 중요한 팩트에 기반한 리얼리즘 아닌가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이게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 이 사건이 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 옛날에 인빅투스라고 네, 넬슨 만델라 네, 그 남아공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신념 이런 거를 거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인빅투스 보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그럼 좀 인종주의 이런 거 나오는 건가? 근데 네. 인종주의를 다루면서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리고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 영화도 보면 아메리칸 스나이퍼. 미국 그 베테랑들에 대한 그런 시선이 또 있어요. 그게 보수주의자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뭐 영화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방금 무어게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화사의 아주 위대한 배우이자 감독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수주의자지만 인본주의자고 그쵸. 휴머니스트예요.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이게 보는데. 진짜 보수지. 그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클린트 이스트처럼 이렇게 발음하면 목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맞아요. 목소리요? 영화 내내 목을 그리고 괜찮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아요. 거의 헐리우드의 엄태구 같은. 최과장 엄태구 성대모사.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고 원래 그랬어요. 그 옛날에 연기 톤이 그런 건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것 달러 같아요. 3부작부터 그랬잖아. 60년대부터. 그 달러 3부작에서는 거의 대사가 없죠. 대사가 거의 없어. 거의 대사가 없어요. 근데 그 톤에 그 신경질 낼 때 그게 너무 멋지잖아. 그렇죠. 신경질 때 그 톤이 약간 허스키한 음에서 네. 약간 꽉 찬 음으로 바뀌면서 몇 단어가 딱. 그리고 진짜 매력적인 게 성질 내고 이럴 때 그 이마 쪽에 혈관이 팍 잡히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아,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되게 까칠한 사람인데 네. 그게 멋있었던 건 참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멋있기 힘들거든. 혈관 잡히는 보기 싫을 수 거. 있는데. 혈관 이마에 혈관 잡히는 거. 뭔지 알아요? 그리고 뭔지 워낙, 알죠? 워낙 젊을 때부터 미남 배우예요. 그렇죠. 네, 아이, 잘생겼- 워낙 잘생긴 배우라서 멋있죠. 그럼요. 그 늙어도 잘생긴 게 늙은 거죠. 그분이. 풍채도 좋고. 네. 근데 얼마 전에 사진 이렇게 배바지 하시고 이제 완전 노인. 아, 완전. 95세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마 영화 연출은 못 하겠죠. 사람의 인체란 게. 그래도 배심원 2번은 재밌었는데 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들은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다 좋습니다. 물론 80년대는 무슨 서든 임팩트, 뭐 파이어폭스 이런 액션 영화들을 했었는데 파이폭스도 재밌었어. 전투기 막 나오고. 그 되게 빠른 그치, 비행기 그게 나오고. 이제 탑건보다 먼저 탑건의 나왔는데. 그 뭐죠? 그 모티브 됐나? 효시였지. 아무튼 클린트 이스트가 오롯이 남은 사선에서 네. In the Line of Fire까지 했습니다. 네. 르네로소가 이뻤다. 알았다. 액션 영화인지 잘 모르겠다. 액션 이게 근데 액션이다. 왠지 액션 같이 느껴지긴 한다. 좀 약하다. 약간 버디 영화. 존 말코비치가 그 오리 쏜 사람을 왜 야, 빨리 그래. 오리를 왜 쏘고 그랬냐고 혼내더라.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